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나를 알고 자녀 알기 오늘은 7번째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제7강 아동기 자녀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강좌를 계획을 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제가 유아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뭐, 영아기나 유아기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뒷부분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한 주에, 몰아서 한꺼번에 다루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또 제 강좌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구성 비율을 보니까 아동기 자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청소년기에 진입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역할을 살펴본 후에 그 이후에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 문제 해결이나 대화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동이라는 그 단어는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또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그 연령대를 일컬어서 아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정 한 6년 정도의 그 시기를 아동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강좌에서 아동기라고 함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시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지요. 그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를 들어주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아부 전도사이고 사실은 오랫동안 또 직업적으로 또 제 분야가 이제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것이 조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슬라이드에 이제 띄워드리는 그 사진이 좀 익숙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무들 예배를 했었었는데 그 나무들 예배를 같이 2년 정도 섬기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을 좀 만났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의미 있고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전도사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됐었던 그 나무들 예배를 함께 참석하면서 아, 초등학생들은 이렇구나. 또 그들의 또 세움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친밀해지고 좀 가깝게 느꼈던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나무도 예배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또 특별한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 뭐 영유아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순수하고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다행히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는 어떻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놓았어요. 어떤 시기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기, 이 제7강에서 아동기 자녀 부모 역할을 다룰 때, 의미하는 그 아동기는 초등학생 시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동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라고 했을 때 참 의미 있고 저의 나름대로 참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먼저 여기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동기는요, 마음의 갈등이 별로 없고 굉장히 평온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가 있었어요. 어, 오히려 다른 시기, 예를 들어 청소년은 갈등과 혼란이 많은 시기다. 아니면 영유아기는 뭔가를 새롭게 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가고 배워가는 어떤 그런 좀 도전적이고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이 초등학생 시기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다. 이렇게 언급한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기분이 보통 뭐 굉장히 무슨 어떤 특별한 인생의 어떤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이 아이들이 가장 기분이 좋은 즐거운 시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실험 연구를 했나 봐요.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손목시계를 차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적게 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시기, 뭐 청소년기라든가 뭐 성인들에 비해서 보통 기분이 항상 즐겁고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그런 초등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굉장히 뭐 울고 찡그리고 짜증내는 그런 일보다는 항상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많이 웃고 막 제잘제잘 말도 많이 하고 그러죠.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항상 기분이 좋고 즐겁구나라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아까 아동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설명드린 이 평온한 시기다라고 말한 학자가 좀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시기에는 어떤 마음속의 양심, 도덕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 의미가 있죠. 양심, 어떤 그 도덕. 양심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조금 불안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초등학생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양심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동기에는 이런 양심과 도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또래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갖기보다는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하고 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더 즐거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발달적인 특성을 봤을 때 또래가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이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그 사람은 뭐뭐일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근거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들도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역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는 어떤 한 가지가 되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각인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또 선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는요, 아까 이제 제가 초등학생 시기다라고 했을 때 6년이라는 시기를 봤을 때 참 비교적 평온하고 기분도 즐겁고 또래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즐거워지는 시기이긴 한데 이 시기에는 가장 근면함과 성실함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아동기를 우리가 학령기라고 부르는데 학령기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어떤 아이들의 그 주요 과업이 나와 있죠. 사실은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습이 마냥 즐겁고 막 설레고 늘 기분 좋고 막 그렇기만 하지는 않죠. 때로는 뭐 새로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어떤 그 힘들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습의 시기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부여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꼭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사회가 또는 이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근면함과 성실함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것들이 잘 연습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성실함을 강요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들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모델링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성실함과 근면함이 연습되어지지 않는다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 강좌의 1강, 2강, 3강 때 특히 이제 3강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막 대학생들의 열등감, 뭐 성인들의 열등감 이런 열등감에 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특성상 그때만 딱 그 열등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아온 어떤 그런 시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이 열등감이 언제부터 생기냐? 이게 바로 이제 이 시기부터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또 자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린 경험으로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 열등감이 이제 누적되어서 반복되고 누적되어서 열등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그 표인데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최초로 전생의 발달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근면성 대 열등감 이 부분이 바로 초등학생의 시기인데 이 근면성 그냥 부지런히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어떤 해야 할 과업들을 수행하고 정말 그 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고 칭찬받고 이제 그것들이 쌓여지고 또 그 성실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수할 수가 있겠죠. 공부를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운동을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운동 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초등학생 아동기의 시기는 요 시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함 무엇인가를 연습할 수 근면하게 성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청소년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이 발달 이론을 주장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인생 정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정체성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이제 초등학생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 시기에 이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 초등학생 시기에 근면성,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누적돼서 그것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일생에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동기 자녀를 구성하고 있는 발달 영역이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아동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이러한 특성에 맞춰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에는 아이들의 특성이 어떠한가 굉장히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참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조금 그래도 의미 있고 특별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조금 이렇게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뭐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책과 컴퓨터,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력이 안 좋아지는 이런 거는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기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 세대 때부터도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시력에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초등학생 시기에 안경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활동적인 그런 놀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죠.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규칙이나 룰이 있는 그런 스포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참 아동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뭐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도 기르는 거고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이렇게 몸으로 뛰어놀고 조금 막 진짜 또래와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모두가 다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특히 아동기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말 건강한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건강한데, 이제 뭐 아이들이 게임이나 뭐 TV보다도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SNS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좀 서구화된 그런 음식들을 즐겨 먹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비만과 관련된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좀 최근에 어떤 그런 아동기에 조금 위험 요소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울은행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민감하게 잘 반응하셔서 아이의 그런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또 체크하시고 또 돌보고 계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지 부분입니다. 초등학생 시기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공부 이렇게 강조해서 써놨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요. 학령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공부하는, 뭔가를 배우는 그런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시기가 맞는데, 이제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여기 신체나 정서나 사회성,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이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 이제 학습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과 균형적으로 잘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거는 참 아이들의 행복감이나 어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위험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국제 어떤 성취도 평가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있다고 해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언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데, 삶의 만족도, 행복감 이런 거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엔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과도하게 공부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되게 반복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공부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가장 힘들고 정말 과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푸시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다른 영역들과 정말 균형 있게 조화롭게 어떻게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야지 너무나 공부에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전인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발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100%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외국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 국가,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왜 다닐까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어떤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이제 어떤 빛내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굉장히 이제 현대로 오면서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해. 이런 가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 시대만 해도 어떻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부하신 적 있으셨나요? 뭐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학교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홈스쿨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필수적으로 정말 100%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좀 우리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친구와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오히려 학업 시간은 짧고 막 예술, 스포츠,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거 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도 참 빡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나눠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랑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기 자녀들,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저는 요거 같아요. 이제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또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친구와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어떤 부모의 역할, 어떻게, 이러한 시기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이건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동기에는요, 자아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막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뭐 이모, 삼촌, 고모까지 그 아이 정말 너무나 예뻐하고 너무나 사랑으로 잘 키워주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 많이 받아서 굉장히 귀한 아이로 항상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초등학생 이제 시기가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유아기 때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자신의 이제 눈에 보이는 특성들 뭐 나의 뭐
피부색은 어때? 뭐 나는 머리를 오늘 이렇게 묶었어. 오늘 나는 이 색깔 옷을 입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아동기가 되면은 초등학생 시기가 되면은 나는 뭐 어쩔 때는 기분이 이렇고 어쩔 때는 기분이 이래 이렇게 자신의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에게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그 아동기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회적인 비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한테 정말 예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예쁜 줄 알았는데, 더 예쁘고 더 인기 많은 친구가 있네?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친구가 있네?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가 있네? 나보다 더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교에 굉장히 압도되어서 문제는 자기의 어떤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일, 그것이 좀 가장 우려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노래를 잘할 수는 있어. 하지만 뭐 이거는 누가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 아이의 정서와 사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민감하지만 여기서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끔 또 기회도 주고 또 때로는 아주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아이가 아주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열등감 얘기 잠깐 했지만요. 저희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무엇인가를 할 때도 굉장히 자존감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나, 타인이 생각하는 나. 정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자아 개념을 이루는데 정말 내가 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굉장히 어디서나 좀 자신 있고 좀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이 아동기, 이 초등학생 이 시기에 때로는 비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굉장히 소중한 엄마 아빠의 딸이고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너를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개념들이 정말 아이의 마음 속에 정말 그 가슴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이제 확고해졌을 때 또래와의 관계도 참 원만해지고 물론 당연히 미성년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 가운데서 상처도 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을 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잘 반응해주고 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민감하게 아이의 정서사회성 잘 보살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생 시기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정말 제 자신만 돌아봐도 저도 사실은 뭐 유아부, 유치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과 관련된 어떤 신앙의 훈련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그 교육들을 생각했을 때 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교육 그때 받았던 내용들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 했었던 거 슬라이드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성경 동화 읽어주셨던 거 제가 너무 재밌었고 그거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정말 그때
뭐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에 소풍처럼 갔을 때 그때 선생님이 어떤 그런 어투로 나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웃어주시면서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들이 진짜 다 그 기억들이 형성되는데 저는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느끼기에 너무 최적화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초등학생이 되면은요. 유아기와 달리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요. 사실 하느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지요. 뭐 나무, 뭐 흙, 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추상적인 개념의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추상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인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또 학습에 연습을 하고 있는 시기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었던 성경 말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기다. 예를 들면 저도 유아부 전도사를 하고 있지만 유아부 유치부 시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느낌,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거를 잘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고정관념 얘기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아동기 그 시기에 자녀의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면성과 성실함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지요. 정말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정말 성경 이렇게 써보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이거 근면성과 성실함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동기인데 이 시기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평생을 하나님 만나는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서울은영교회에 정말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지도하는 좋은 교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아동기에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정말 발달을 돕고 또 거기에 더불어 정말 영적인 발달도 이루어서 정말 아이들의 인생을 아주 든든하게 뿌리 깊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